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부부를 기준으로 최저 생활비, 말하자면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195만 원. 그리고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액수가 268만 원. 그리고 멀리 해외여행도 가는 이런 여유 있는 생활비 400 내지 5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사람들이 대충 저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로 가늠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면 실제 얼마나 필요하냐? 가계부를 적어봐야 됩니다. 몇 가지 큰 항목으로 예를 들면 기초생계비에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비, 식비와 외식비 또는 통신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범주에 따라서 생활비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돈의 성격을 정해놓고 나면 나의 재정 상태, 나의 노후 자금 정도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게 쉽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가계부. 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지출되는 돈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한다면 순위가 낮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노후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금입니다. 보통 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의 70 내지 80%를 조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나중에 내가 다 받죠. 그래서 10년 정도만 보험금을 받아도 본전 다 찼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연동해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그걸 맞춰서 더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미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좀 더 연금화하고 또 가능하면 개인들이 운용을 해서 더 나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IRP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기의 연금을 불입합니다.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넣는 연금,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이 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면 아주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은 단기 때는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도 연금으로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금에 가입을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찾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금에서 부족한 그런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모아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곶감 빼먹듯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합니다. 저는 다 쓰고 죽어야 한다. 그게 제 신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았다. 그러면 이자로 200만 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10년 동안 나눠 쓴다라고 생각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노후가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곶감은 빼먹는 것이다. 곶감은 빼먹는 것이다.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또 웬만하면 원금을 남겼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는 게 부모들 마음이다. 그렇다고 어떻게든 기존 자산을 지키려고 하면 노후가 몹시 피곤해진다.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보통 70, 80%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또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노후 공식이 원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서 생활 자금으로 쓰는 일반화된 공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똘똘한 한 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해서 갭 투자까지 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건 뭐 며느리도 모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미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싸고 큰 집을 살 여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는 여전히 부동산을 팔거나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대도시를 벗어나서 지방을 가시는 것이 윈윈하는 길입니다. 아예 생활비가 싼 외국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이민이죠. 주로 중남미나 동남아 이런 데가 선호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양지들, 뭐 세부, 보라카이, 뭐 푸켓, 뭐 이런 데들이 다 후보지입니다. 여기에 은퇴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을 꼭 정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를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한 달에 한 도시 살기 이런 거를 외국에 가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받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쭉 뽑아봅니다. 그래서 훗날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는 은퇴한 노마드가 제 꿈입니다. 피 부장은 달마다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해외 지역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한 곳에서 한두 달 지내다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의 세계 여행을 꿈꾼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몇 달씩 머물 수 있다. 자, 이제부터 건강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실하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건강한 삶의 질이고 돈이다라고 쓴 이유는 지금부터는 절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그 절반 정도를 마지막 1년 동안에 쓰게 됩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도 비용이 많이 쓰이지만 온갖 검사를 받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씁니다. 나이 들면 어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전혀 모르죠. 그러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갑니다. 고가의 장비로 이렇게 찍고 검사를 하죠. 그래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에 돈을 버는 길이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 그건 바로 건강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은 정신과 신체의 자유에서 나온다. 되도록 오래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곧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평소에는 몸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고령자 65세 이상 가운데 한 80만 명 정도,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치매 치료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 또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 뇌 세포를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게임도 있겠고, 하다못해 고스톱도 있고, 단순 계산도 있고.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언어를 공부하고 특히 다른 나라 말을 배우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외울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저절로 새로운 단어를 보거나 새로운 문장을 보거나 하면 우리 뇌가 저절로 끊임없이 외우려고 합니다.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합니다.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기억 훈련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몰두를 하게 됩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잘 가죠. 그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 한 40년 전이었는데 이럴 때는 잘해야 의학 테이프 그런 정도예요. 그거를 닳도록 틀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입문 단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정말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실제로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가 있으면 그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입문편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조금만 궁금하면 내가 원하는 걸 치기만 하면 그것을 다룬 이 강호의 고수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드럼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악기에 대한 로망이 있죠. 특히 퇴직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색소폰이나 피아노나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중에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부터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악기 가운데서도 특히 드럼을 추천합니다. 이 드럼은 기본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악기죠. 아주 신납니다. 막 두드리다 보면 그게 실력이 있든 없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활력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운동량이 많습니다. 팔, 다리, 오른쪽, 왼쪽 다 써야 됩니다. 드럼을 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루에 필요한 운동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드럼은 사실 짧은 시간, 1초에 몇 개씩이나 쪼개서 박자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떨어지기 쉬운 그런 순발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악보에 따라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동작을 해내려고 하면 머리 회전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럼을 침으로 인해서 일단 즐겁고 손발이 충분하게 운동이 되고 머리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그런 취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누구나 다 지겨워합니다. 그 지겨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는 회사를 오가는 것, 그 자체가 리듬이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는 그게 힘들죠. 그러면 뭐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또는 뭐 A를 하는 시간과 B를 하는 시간, 이런 식의 구분을 통해서 리듬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려면 너무 피곤합니다. 이럴 때 요긴한 게 뭐냐? 루틴이라는 거.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몇 가지를 하면 일상에 훨씬 짜임새가 생긴다. 먹고 자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뭔가 말이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시간 죽이기 오락일 수도 있다. 피 부장은 노후를 권태롭지 않게 할 거리를 몇 가지로 분류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하려던 것들이다. 저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순위에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합니다. 권장되는 것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저는 운동에 대한 투자, 이게 어느 것보다도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책 읽기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 3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뭐 가벼운 책이라면 한 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권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권. 보통 1년에 뭐 한 300권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장소 전환도 되고 또 뭐 기분 전환도 되죠. 제 친구 한 사람은 신문을 읽는 것, 이것을 루틴하게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 친구는 신문을 들고 집 근처 도서관을 갑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오가는 것으로 벌써 걷는 운동을 충분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한 4-4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하루 일과가 아주 부드럽게 지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부인하고 뭐 다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시간만큼 공평하고도 주관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무겁게 움직이는 초침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달려있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것은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입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로지 그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입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 단계죠. 죽음에 대해서는 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제가 다 준비한다.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장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제가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자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마무리를 제가 직접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련 없이 죽겠다. 가볍게 깃털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가볍게 죽으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뭘 해봐야지 했던 것들도 부지런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을 앞둔 시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천천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